존 하우이의 책 스코틀랜드의 신앙 영웅들을 통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생애와 신앙적 투쟁을 살펴보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목소리, 존 녹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존 녹스의 삶과 사상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낸 글인데요. 목표는 단순합니다. 이 자료 속에서 녹스라는 인물의 핵심, 그의 삶을 뒤흔든 순간들, 그리고 그가 남긴 생각의 조각들을 함께 건져 올리는 겁니다. 네, 마치 시간여행을 하듯 그의 시대로 들어가 보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자, 존 녹스. 1505년 스코틀랜드 출생이죠. 정확한 출생지는 기포드다, 헤딩턴이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당시로서는 꽤 괜찮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가 싱클레어 가문, 아버지는 램프루셔의 녹스 가문 후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헤딩턴 그래머 스쿨을 거쳐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까지 갔군요. 맞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세인트 살바도르 칼리지에 1524년경에 입학했죠. 여기서 조지 뷰캐넌 같은 인물과 동문수학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스콜라 신학, 교회법, 시민법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라틴어는 능통했지만 그리스어는 좀 나중에 배웠고 시브리어는 거의 몰랐다고 하던데요. 나중에 이걸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네, 맞아요. 히브리어는 나중에 대룡망명 중에 배웠다고 하죠. 그리고 스승으로는 존 메이어라는 분 밑에서 공부했는데 이분이 좀 중요합니다. 존 메이어 어떤 분이었나요? 왕과 군주의 권위가 본래 백성으로부터 유래했다 이런 사상을 가르쳤어요. 당시로서는 꽤 급진적인 생각이었죠. 이게 훗날 녹스의 정치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녹스도 스콜라 철학의 매력을 느꼈다고요? 네, 굉장히 매료돼서 예술 석사 학위까지 받고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530년 이전에는 사제 서품도 받았고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지 않았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뭔가 한계를 느낀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점차 스콜라 학문의 그 복잡한 논리나 형식에 좀 한계를 느끼고 더 만족스러운 지식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나요? 기존 학자들이 그냥 요약해놓은 발췌본 이런 거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부들의 원전을 직접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원전을 직접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특히 히에로니무스, 그러니까 제롬을 통해서는 성경 원어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저작에서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는 다른 신학적 견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 경험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겠군요. 네, 이게 그의 신학 여정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대략 1535년경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돼서 1542년경에는 완전히 개신교 신앙을 공표하게 되죠. 스스로의 신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지만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맞아요. 철학 강의에서 기존 스콜라 방식을 버리고 합리적인 연구 방법을 권장하면서부터 이미 이단 혐의를 받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교회 부패를 비판하면서 혐의는 더 짙어졌겠죠. 그렇죠. 당시 세인트 앤드류스를 장악하고 있던 비튼 추기경의 위협을 피해서 남부로 은퇴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단 선고받고 사제직도 박탈당하고요. 심지어 추기경이 보낸 암살자들에게 쫓기기까지 했죠.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네요. 롱리들이 영주의 보호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하던데요. 네, 이 어려운 시기에 그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귀욤이나 존 러프 같은 초기 개혁 성향의 인물들, 그리고 특히 순교자 조지 위셔트와의 만남은 녹스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그 롱리들이 영주 휴 더글러스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예배당에서 공개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다고요? 네, 조심스럽게 활동을 이어갔죠. 그러다가 비튼 추기경이 암살된 후에도 박해가 계속되자 결국 롱리들이 영주 등의 권유로 세인트 앤드루스 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이 또 한 번 크게 바뀌는 계기가 마련되죠? 맞습니다. 성 안에 피신해 있던 존 러프, 데이비드 린제경, 헨리 발네이브스 같은 개혁 지지자들이 그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공개적으로 설교를 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유하죠. 녹스는 처음에는 거절했죠. 부담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꼈고 설교자로 나선다는 것에 그 무게감, 또 앞으로 닥쳐올 박해의 위험 같은 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망설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눈물을 흘리면서 고뇌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결심하게 된 건가요? 동료였던 존 러프가 예배 중에 아주 공개적으로 녹스를 호명하면서 설교자로 부른 겁니다. 그 순간 녹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소명을 받아들이는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바로 그 결심으로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인트 앤드루스에서의 그의 설교는 성 안팎의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수비대 일부의 방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47년 7월 말 프랑스 함대가 성을 함락시키면서 상황이 급변하죠. 네, 녹스를 포함한 성 안의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프랑스로 끌려갑니다. 항복 조건과는 다르게 이들은 교황과 스코틀랜드 성직자들의 요청으로 전쟁 포로가 아니라 거의 노예 취급을 받으며 갤리선에 감금됩니다. 갤리선 노예 생활 19개월 동안이나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곳에서도 그의 신앙은 꺾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록에 따르면 루앙에서 낭트로 이동하면서 루아르강 위에서 겨울을 보냈다고 하는데 개종 강요나 고문 위협에도 불구하고 포로들 중 누구도 카톨릭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사 중에 머리를 가렸다거나 성모 마리아상을 강에 던져버렸다는 일화도 유명하죠. 우리 성모님이 직접 헤엄쳐 나오시게 놔두시오. 이렇게 외쳤다고요. 네, 그런 일화들이 전해집니다. 심한 병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도 영광스럽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스코틀랜드 해안을 보면서는 이런 예언적인 말을 남겼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내 입을 열어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 그곳에 첨탑이 보인다. 내 혀가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건 훗날 제임스 벨푸어 경이 직접 증언했다고 하죠.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물론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기도를 통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감금 중에도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스코틀랜드의 동지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헨리 발레이브스가 쓴 칭의에 관한 논문을 편집하고 선문을 쓰기도 했어요. 탈출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피 흘림 없는 탈출은 가능하다고 조언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1549년 2월에 석방이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좀 불분명하지만요. 그리고는 당시 종교개혁이 진행 중이던 잉글랜드로 가게 되죠. 마침 헨리 8세가 죽고 어린 에드워드 6세가 즉위하면서 크랜머 대주교가 개혁을 추진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잉글랜드로 간 녹스는 추미론의 인정을 받아서 국경 지역인 버릭에서 설교자로 임명됩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교는 많은 개종자를 낳았고 특히 군대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직설적인 설교는 당연히 반발을 사기도 했겠죠. 그렇죠. 특히 더럼주교였던 톤스탈 같은 인물에게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미사가 우상숭배라는 가르침 때문에 고발당하기도 했지만 1550년 4월 뉴캐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변호해서 반대자들을 침묵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히려 왕의 인정을 받게 되는군요. 1551년 12월에는 에드워드 6세의 6 왕실 채플린 중 한 명으로 임명되어서 순회 설교자로 활동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영국 성공의 예식서, 즉 공동기도서 개정 논의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 개념을 배제하고 성찬 요소에 대한 숭배, 특히 무릎 꿇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서 관철시켰습니다. 이게 가톨릭 측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겠네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 시기에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도 겪습니다. 뉴캐슬에서 보우스 부인과 그녀의 딸 마저리 보우스를 만나게 되는데 마저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됩니다. 이분이 첫 번째 부인이 되는군요. 네. 하지만 갤리선 노예 생활의 후유증과 과로로 신장결석 같은 건강 문제로 계속 고통받았고요. 정치적인 갈등도 끊이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의 설교는 북부 카톨릭 교도들의 미움을 샀고 특히 1552년 크리스마스 무렵의 설교에서 카톨릭 교도들의 불충성을 비판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추미론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녹스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노썸벌랜드 공작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으로 소환되었지만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하죠. 에드워드 6세의 총애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제안은 계속 거절했고요. 네. 런던의 올 헬로우스 교구직책이나 주교직 제안까지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영국 교회가 아직 미흡하게 개혁되었고 특히 목회자가 성찬 참회에 부적격한 사람을 막을 권한이 없는 것 등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원칙적인 태도였네요. 그렇죠. 그는 젊은 에드워드 6세의 경건함과는 달리 궁정 신하들의 종교적 무관심과 기회주의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후에 닥쳐올 혼란을 예견하면서 동료 채플린들과 함께 궁정의 부패를 아주 담대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견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됩니다. 1553년 7월 6일 에드워드 6세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죠. 네. 그리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메리 튜더가 여왕으로 즉위합니다. 녹스는 메리의 즉위를 환영하는 런던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통해 앞으로 닥칠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왕이 관용을 약속해서 잠시 버킹엄셔나 켄트 등지에서 설교를 이어갔다고 하던데요. 네, 하지만 그 기간은 짧았습니다. 이 시기에 마저리 보스와의 결혼을 공식화하려 했지만 장인이 될 로버트 보스 경의 반대에 부딪혀서 심적인 고통도 컸다고 합니다. 녹스가 남긴 편지에 이런 어려움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1553년 말 카톨릭 복원을 위한 법령이 통과되면서 개신교 박해가 본격화됩니다. 그렇죠. 녹스는 마감 시한 이후에도 설교를 계속했지만 그의 편지를 운반하던 하인이 체포되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친구들의 간곡한 권유로 결국 스코틀랜드 방문 계획을 포기하고 1554년 1월 28일 프랑스 디에프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망명 초기에는 잉글랜드에 남겨진 형제들에 대한 죄책감도 느꼈다고 하죠. 네, 하지만 곧 저술 활동을 통해 잉글랜드의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씁니다. 시편 6편 강해나 잉글랜드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썼죠. 그리고 스위스를 거쳐 제네바로 가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스위스 개혁가들의 환대를 받았고 제네바에서는 장 칼뱅을 만나 아주 깊은 우정을 쌓게 됩니다. 녹스는 제네바를 학문과 신앙 공동체의 이상적인 장소로 여겼던 것 같아요. 여기서 히브리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신자들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망명 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의 논쟁이 있었죠. 아, 네. 1554년 11월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잉글랜드 망명자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가보니 공동체가 영국 성공의 예식서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배 형식 때문에 갈등이 있었군요. 네, 녹스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콕스 박사를 중심으로 한 성공의 예식서 지지파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1555년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있다는 소식과 함께 아내 마저리와 장모 보우스 부인의 간청도 있었죠. 그래서 1555년 가을 녹스는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귀환은 정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에든버러에서 비밀리에 설교를 시작했는데 많은 지지자들, 특히 귀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죠. 그렇죠. 어스킨, 메이틀랜드, 윌록 같은 인물들이 지지 세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때 녹스가 던진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전히 가톨릭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판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많은 이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을 텐데요. 네, 하지만 그의 설득력 있는 논증과 열정적인 설교는 결국 개신교도들이 공식적으로 카톨릭 교회와 분리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앵거스, 콜더하우스, 카일 등 스코틀랜드 전역을 다니며 설교하고 성찬을 집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연경, 훗날의 아가일 백작이죠. 그리고 제임스 스튜어트, 훗날의 모레이 백작 같은 유력 귀족들이 개혁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떠오르게 되고요. 맞습니다. 특히 던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많은 위언스 지역 영주들이 개혁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유명한 첫 번째 종교 서약, First Covenant, 즉 개혁신앙을 지키기 위한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맺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기존 교회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1556년 5월에는 에든버러 블랙프라이어스 교회로 소환당하기도 했고요. 또 벌어졌습니다. 그 후 열흘간 에든버러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하기도 했고요. 메리샬 백작과 글렌케엄 백작의 권유로 여왕 섭정에게 개혁을 촉구하는 편지를 썼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호전되고 있었는데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죠. 네, 제네바의 잉글랜드 교회로부터 다시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고 아마 스코틀랜드 내 상황이 아직 완전히 무르익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56년 7월에 스코틀랜드를 떠나 제네바로 돌아갑니다. 제네바에서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고요? 네, 목회 활동에 전념하면서 잠시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개혁에 대한 열망은 여전했죠. 그러던 중 1557년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귀족들로부터 다시 귀국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했나요? 편지를 받고 DF가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귀족들이 좀 망설이고 있다는 편지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에 크게 실망해서 프랑스에 머물면서 저술활동에 몰두하게 되죠. 이때 여성 군주의 통치를 비판하는 아주 논쟁적인 책, 여성 통치에 반대하는 첫 번째 나팔소리를 출판합니다. 그리고 귀족들에게는 다시금 용기를 북돋는 편지를 보내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1559년 5월 2일 녹스는 스코틀랜드에 최종적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정말 결정적인 중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내부적으로 월터밀이라는 노인이 순교하는 사건 등으로 개혁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에 달했고 여왕섭정 역시 개신교 탄압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눅스가 돌아온 거죠. 그는 스털링으로 소환된 설교자들을 돕기 위해 바로 동행했습니다. 퍼스 사건이 또 중요한 계기가 되죠. 맞아요. 여왕 섭정이 약속을 어기고 설교자들을 무법자로 선언하자 분노한 녹스가 퍼스에서 설교를 했고 직후에 흥분한 군중들이 수도원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녹스 자신은 이런 폭력적인 방식에는 반대했지만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개혁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섭정이 퍼스를 공격하려 했지만 개신교도들이 방어태세를 갖추자 협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녹스의 담대함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개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로 결심하고 카톨릭 세력의 심장부이자 대주교의 본거지인 세인트 앤드루스로 향한 거죠. 네, 대주교가 그를 설교하면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했지만 녹스는 내 생명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분의 손에 달려 있다. 나는 단지 경청할 기회를 구할 뿐이다 라고 말하며 1559년 6월 10일 세인트 앤드루스 대성당에서 설교를 강행했습니다. 그 설교의 결과는 어땠나요? 그야말로 즉각적이었습니다. 설교 직후 세인트 앤드루스에서는 성상 파괴와 수도원 철거 같은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 움직임은 삽시간에 다른 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에든버러 목회자로도 선출되었고요. 네, 비록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잠시 윌록이 대체하기도 했지만 그는 에든버러를 중심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설교하고 개혁운동을 확장했습니다. 동시에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 정부, 특히 윌리엄 세실 같은 인물들과 서신을 교환하며 외교적인 지원을 얻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스코틀랜드 개혁의 성공에 정말 중요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여왕섭정 측의 암살 위협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560년 잉글랜드의 개입과 프랑스군 철수 이후 상황은 개혁파에게 완전히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녹스는 에든버러 목회자로 복귀했고 1560년 8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는 녹스가 주도하여 작성한 개신교 신앙고백서가 비준되고 교황의 관할권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중교 개혁의 법적으로 완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네요. 네. 그리고 그는 제1치리서 First Book of Discipline 작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개혁된 스코틀랜드 교회의 구조와 운영 원칙을 담은 중요한 문서였죠. 1560년 12월에는 제1차 총회가 개최되었고 녹스는 당연히 핵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해 말에 첫 부인 마조리가 세상을 떠났죠. 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1561년 8월 프랑스에서 남편 프랑스와 2세를 잃은 젊은 여왕 메리 스튜어트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면서 개혁운동은 또 다른 국면, 어쩌면 가장 힘든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메리 여왕과 파협 없는 개혁과 존 녹스, 충돌은 예정된 것이었겠네요. 그렇죠. 귀국하자마자 홀리루드 궁전 예배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을 둘러싸고 즉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녹스는 설교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의 미사가 10,000명의 무장한 적군보다 더 스코틀랜드에 해롭고 두렵다. 고요. 당연히 여왕은 녹스를 궁으로 불렀겠죠. 이 두 사람의 만남,
정말 역사적인 장면들인데요. 네, 기록에 따르면 최소 5차례 이상 직접 대면하며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대면에서 여왕은 녹스다 반란을 선동하고 여성 통치를 반대하는 책 첫 번째 나팔 소리를 썼으며 심지어 마법을 사용한다고까지 비난했습니다. 녹스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가르침과 행동을 변호했습니다. 특히 통치자에 대한 복종에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죠. 통치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백성들이 저항할 수 있고 저항해야 한다고요. 마치 광기에 빠진 아버지를 자녀들이 제지해야 하는 것에 비유하면서요. 그의 담대함에 젊은 여왕은 압도당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로도 계속 마찰이 있었죠. 총회의 자유 문제나 목회자들의 생계 문제 같은 것들로요. 네, 특히 수입 분배 문제로 귀족 지도자들과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당시 교회 수입의 3분의 2는 여전히 카톨릭 성직자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분의 1을 왕실과 개신교 목회자들이 나눠 갖는 안이 나왔는데 녹스는 이걸 보고 두 몫은 마귀에게 주고 나머지 한 몫을 하나님과 마귀가 나누는구나 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죠. 여왕이 개인적으로 만나 조언해달라고 회유하기도 했다던데요. 네, 하지만 녹스는 공적인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항상 책상 앞에만 있지는 아니시겠지요? 라는 여왕의 약간 비꼬는 듯한 말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았죠. 카톨릭층 분개과 공개 토론도 벌였다고요? 아, 네. 1562년 9월에는 크로스렉을 수도원장이었던 퀸틴 케네디와 미사를 주제로 사흘 동안 공개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왕과의 추가적인 대면들도 있었죠. 로크립은 성에서 만난 일이나. 네, 1563년 5월 로크립은 성에서는 카톨릭 예배 방해 문제로 논쟁했는데 다음 날 여왕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궁정 문제나 아갈 백작 부부 문제 중재를 부탁하며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1563년 의회 이후에는 여왕의 결혼 문제에 대해 설교에서 비판했다가 다시 불려가서 아주 격렬한 비난과 눈물 공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녹스가 남긴 말이 인상적입니다. 양심을 거스르고 침묵으로 공동체를 배반하느니 차라리 여왕의 눈물을 견디겠다고요. 정말 대단한 강직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563년 12월에는 미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제들을 돕기 위해 개신교 지도자들에게 원형 서신을 보낸 것이 빌미가 되어 반역죄로 기소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반역죄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추미런과 귀족들 앞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녹스는 여기서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교회가 위협받을 때 형제들에게 알리는 것은 자신의 의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놀랍게도 귀족들의 투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왕은 크게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정말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1564년에는 두 번째 결혼을 하죠. 오랜 지지자였던 오킬트리 경의 딸 마거렛 스튜어트와요. 네, 재혼을 했지만 여전히 교회 순회 방문 등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1565년 여왕이 단리경과 결혼한 이후에는 또 다른 충돌이 발생합니다. 달리 왕이 미사에 참석한 것을 녹스가 설교에서 아합과 이세벨에 비유하며 비판하자 다시 궁정의 분노를 사서 에든버러에서의 설교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곧 재개된 것으로 보이지만요. 1566년 리치오 암살 사건 이후에는 또다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요. 네, 안전을 위해 카일 지역으로 잠시 피신해야 했습니다. 여왕은 이 기회에 그의 복귀를 막고 추방하려고 했죠. 그래서 1566년 말에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서 아들들이 있는 잉글랜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영국 성공회 내에서 벌어지던 복장 논쟁에 대해 관용을 요청하는 총회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도 했고요. 그러다가 1567년 메리 여왕이 결국 폐위되고 그녀의 한 살 배기 아들 제임스 6세가 즉위하면서 상황이 다시 한번 급변합니다. 네, 녹스는 제임스 6세의 즉위식에서 설교를 했고 메리 여왕 폐위 이후에는 그녀에 대한 재판과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랜 동지이자 메리 여왕의 이복 오빠인 모레이 백작이 섭정이 되면서 개혁교회는 마침내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1567년 12월 의회에서 개신교 관련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비준되었죠. 드디어 스코틀랜드 교회가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1570년 1월 그가 깊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모레이 섭정이 암살당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네, 이 사건은 노년의 녹스에게 정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암살자들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해서 1570년 10월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 1571년 4월에는 여왕파가 에든버러 성을 장악하면서 신변의 위협, 암살 시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를 느껴 친구들의 간곡한 권유로 다시 세인트 앤드루스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해밀턴 가문 지지자들과 마찰을 겪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쓴 글들을 보면 세상에 대한 깊은 피로감과 죽음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이 짙게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1572년 7월 휴전 협정이 맺어지면서 에딘버러 시민들이 그를 다시 간청하죠. 네, 에든버러 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8월에 다시 돌아옵니다. 단, 성 안에 있는 자들의 반역적이고 폭압적인 행위에 대해 침묵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하죠.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쇠약해진 목소리로 작은 교회, 톨프스 교회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설교를 이어갔죠. 네, 그는 자신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 로슨이라는 인물을 후임자로 직접 지명하고 1572년 11월 9일 그의 임직식을 직접 주관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대중설교가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고별 설교 후에 지팡이 의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하죠. 마지막 순간들은 어땠나요? 11월 12일부터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에베소서 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11월 17일에는 세션 멤버들과 감동적인 고별 인사를 나누고 커크 칼드라는 인물에게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문 안에 왔겠네요. 네, 보이드경, 모턴 백작, 글렌케엄 백작 같은 귀족들을 비롯한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각자에게 맞는 적절한 권면을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 섭정이 될 모턴 백작에게는 통치자로서의 책임을 아주 엄중하게 당부했죠.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신앙 고백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마지막 밤에는 사탄의 격렬한 마지막 공격, 즉 자신의 평생의 사역과 공로에 의지하게 하려는 유혹과 싸워 말씀의 검으로 물리쳤다고 간증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을 남겼죠. 그리고 1972년 11월 24일 저녁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표시로 손을 들어 보이고 2번의 깊은 숨을 내쉰 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향년 67세. 그의 죽음은 노쇠했다기보다는 과도한 노동과 끊임없는 심적 고뇌로 인한 쇠진에 가까웠다고 평가됩니다. 네. 11월 26일 세인트 자일스 교회 묘지에 안장되었는데 장례식에는 새로 섭정이 된 모턴 백작과 귀족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때 모턴 백작이 남긴 조사가 아주 유명하죠. 그의 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의 얼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 정말 그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네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척부인 마저리엘에게서 얻은 2 아들 너세니엘과 엘리저는 잉글랜드에서 교육받고 젊은 나이에 자녀 없이 사망해서 안타깝게도 대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2번째 부인 마거리 스튜어트와의 사이에서 낳은 3딸은 모두 목회자와 결혼했습니다. 로버트 폰트, 제임스 플레밍, 그리고 그 유명한 존 웰치 목사의 아내가 되었죠. 그의 신앙적 유산은 딸들을 통해 이어진 셈입니다. 존 녹스. 오늘 그의 불꽃 같은 삶을 따라라 보았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중심에서 한치의 타협도 없이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였던 설교자이자 개혁가. 수많은 역경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모습, 특히 모턴 섭정의 추도사는 그의 성품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그의 그런 강직함, 타협을 모르는 성격은 때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여성 통치에 대한 그의 견해나 정치에 깊이 개입했던 모습, 또 타협을 모르는 엄격함 같은 부분들은 오늘날에도 여러 해석과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를 단순히 영웅서사로만 보기보다는 강력한 신념과 그 시대가 가졌던 한계가 교차하는 복잡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겠죠. 존 녹스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의 불타는 확신과 현실 정치 참여, 그리고 그 깊은 개인적 신앙의 결합,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종교 지도자의 역할과 사회 변화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끊임없이 정보가 넘쳐나고 어쩌면 신념을 지키기 더 어려워진 이 시대에 그의 삶의 어떤 면모가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존 녹스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